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광주 민중항쟁 39주기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광주 항쟁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과거의 일로 치부되다시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그게 오늘의 일임을 다시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자들의 쓰레기 주장이 너무 열받게 하면서도 광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응지학 시간이지만 하루 생략하고요. 대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질곡 중에 하나인 호남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죠. 지금부터 드리는 짧은 이야기는 4년 전에 제가 김 PD님과 처음으로 방송을 했던 때 관운 나이트클럽에서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셨어요? 그 동아일보다는 일단 3년차 주니어 시절에 모 선배로부터 저녁 자리에 은밀히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은밀히 나오라고 하길래 진짜로 몰래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식당에 네 분이 앉아 계셨는데 기라성 같은 동아일보 에이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있었습니까? 좌장이 양기대 전 광명시장. 아이고, 양기대.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최고의 기자죠. 그렇죠. 좌측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우측의 이명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나머지 한 분은 뭐 지금 이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분들은 김병관 회장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분을 모실 걸 그랬었나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야말로 당시에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에이스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기대 선배가 모임의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 동아일보를 바로 세우고 사주의 전행으로부터 언론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 언더서클, 지하조직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비밀 결사이니만큼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1초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를 떠나서 그 네 분이 너무 멋진 선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이 저한테 3년차 주니어인 저한테 뭘 하자는데 아이고 땡큐 베리 멋지죠. 뭐 이건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좀 허무하게 이틀 만에 깨집니다. 이틀이요? 어이구. 이틀 뒤에 그 중에 한 선배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조직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알아챘으니까 일단 해산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끌면서 아니 뭔 지하 조직이 이틀 만에 적발이 되냐. 이게 무슨 지하 조직이야.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양기대 선배하고 술을 마실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선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년 전 그 지하 조직 있잖아요.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었는데 저는 도대체 왜 부르신 겁니까? 나머지 네 분은 누가 봐도 에이스들이고 정의로운 기자라고 널리 알려진 분들이지만 저는 고작 3년 차에 인사고과도 맨날 꼴찌 근처에서 노는 삐리리한 기자였거든요. 제가. 저를 왜 뽑으신 건가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양기대 선배의 대답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줄까? 이러시더니 원래 우리 넷이서 하려고 했는데 모였더니 공교롭게도 네 사람 고향이 다 호남이더라.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영남 출신인 너를 집어넣었다 이러는 겁니다. 지역 완배 차원에서? 지역 완배 차원에서. 그 당시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이 매일 하던 이야기가 호남 출신들이 회사에서 작당을 해서 반란을 도모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직접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너 고향이 어디야? 이 싸가지 없는 거 보니까 이 새끼도 전라도지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성수도 호남 기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호남에서 땅 부자로 재산 축적했는데 그 손주는
호남 출신들이 회사를 뒤집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참, 네, 황당하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아무튼 그 선배들이 언더서클을 만드는데 네. 이 멤버가 전부 호남 출신 4명이면 나중에 조직을 공개할 때가 됐을 때 너무 회장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포인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의롭거나 싹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역 완배 차원이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선배 저는 본 적이 서울시 용산구고요. 네. 평생 자란 곳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선배들은 야, 넌 어쨌든 어렸을 때 영남에서 살았으므로 영남 사람인 척을 해야 우리 명분이 산다. 라고 제 고향을 왜곡했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예. 잘 생각해보면 매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동아일보 김씨 집안은 고향이 호남인데 예. 그 자손들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호남 사람과 절대 동업하지 마라. 뒤통수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 구조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젊은 정치인 김대중을 고립시키고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악랄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말도 안 되는 구조화 악마화가 왜 오랫동안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조차 이렇게 집요하고 오랫동안 확산됐느냐는 겁니다. 더 참혹한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부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공고 내용이 이겁니다. 주민등록 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에서 66 사이에 해당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어 지원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도 해당될 경우 채용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사실 처음 알았는데 주민번호 8번째, 9번째 숫자가 지역코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코드 숫자가 전남 전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남 전북이면 채용을 안 한다. 심지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중에도 전남 전북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편의점이 KBS 보도가 확산되고 나중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가 다시 찾아갔더니 편의점주 말이 우리 부모님 2분 다 전라도 분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동아일보 김씨 일가도 그렇고 이 편의점주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 자기 조부모님 고향이 호남인데 니들 부모님이 나쁜 놈입니까? 니들 조부모님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 진짜 웃기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연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롭터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기억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롭터스 교수는 기억이 위키피디아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원본을 정확히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면 그 기억은 100% 온전하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처럼 누군가가 자꾸 수정을 해요. 심지어 남이 아니라 자기가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재구성되다 보면 원래 일어났던 사실과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은 전혀 딴판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롭터스 교수가 실험 참가자들한테 교통사고가 난 화면을 보여주고 자, 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사고를 낸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정확하게 5가지로 나뉩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영어로 해야만 뉘앙스가 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5종류 질문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3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던진 질문. 자동차가 접촉했을 때 영어로는 when they contacted each other입니다. 이때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죠?가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contact라는 단어는 차끼리 접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했을 때 속도가 얼마였냐 이렇게 물은 거죠. 두 번째 그룹에 던진 질문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영어로는 when they hit each other입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죠?가 질문인데 hit each other는 접촉보다는 좀 세게 부딪혔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던진 질문,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영어로는 when they smashed into each other,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smashed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돌이긴 한데 느낌이 충돌해서 박살났을 때 이런 느낌을 줍니다. 충돌에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똑같은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도 딱 한 단어씩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이 한 단어만 바꾸면 응답자의 기억이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접촉했을 때, 즉 컨택트 했을 때 속도가 얼마였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기억은 대략 그 차의 속도가 32마일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부딪혔을 때, 히트 했을 때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그 차의 속도가 34마일이었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매시드, 충돌해서 박살났을 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기억은 그 차가 무려 41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거의 10마일 차이가 나요. 퍼센티지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질문에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도요. 심지어 질문에 스매시드, 충돌해서 박살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내가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때 사고 현장에 깨진 유리창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깨진 유리창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기억이 왜곡됩니다.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새롭게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50평생을 살았는데 저한테 거짓말한 사람이 있겠죠.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 중에는 서울 사람도 있고 지방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중들은 박정희가 만들어냈던 악랄한 프레임, 호남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수십 년째 믿는 걸 넘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확산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호남 분이신데도 그 편의점주는 그런 황당한 부인 공고를 내는 겁니다. 참. 왜냐? 한국 사회가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호남의 불편한 단어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남을 언급할 때는 히트나 컨택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스매시라는 단어를 써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진짜로 사람들 기억이 왜곡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직한 현실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980년 광주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요. 이날을 오랫동안 뭐라고 불러왔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사태. 겁니다.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때에는 광주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학생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에 가려고 호남선을 타면 전주쯤에서 전경들이 기차로 뛰어들어와서 학생들을 다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래요? 예, 광주에 못 내려가게 막았다니까요. 아니, 뭔 놈의 나라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냐고요. 군사정부는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광주를 외딴섬으로 고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폭도 프레임을 씌우고 이곳의 정서를 짓밟아왔다고요. 이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때가 1997년 5월 9일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무려 1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17년 동안 이 참혹한 일을 사태 혹은 폭동이라고 불렀던 그 처참한 이데올로기 공세들이 그리고 5.18 당일에 광주로 향했던 민중들의 발걸음마저 경찰들이 막았던 그 비열한 군부 독재가 우리 기억을 얼마나 왜곡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 기억 왜곡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랄했었을 겁니다. 또 왜 지금 자유당 무리들이 광주에 대해서 지금도 저 망언을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니라고요.
교통사고를 접촉이라고 물어보느냐, 충돌이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억이 왜곡된다니까요. 북한군 개입설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만원이 사실이다 주장을 하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야 내가 그때 북한에 침투하려고 난파됐던 북한 간첩을 봤다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문을 옆 동네에서 들었어. 뭐 이런 미친 소리들이 가스통 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당도 광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렇게 해야 국민들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자들은 악랄한 군사정권에 항거한 그 민중들의 위대한 투쟁에 대한 연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위대한 광주 시민들의 투쟁을 지역 감정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쟤네들의 망언이 매우 계산된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온 국민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끔찍한 파시즘의 망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년 광주를 기억하는데 정말로 아프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인데 40년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광주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려는 이 비열한 자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후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부터 전의를 다집니다. 우리 부디 4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맹스럽고 위대한 1980년 광주 시민들을 나중에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따위 개소리들이 이 땅에서 나오지 않도록 처절하게 응징할 것을 저부터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가신 광주 영령들 앞에 이 결심을 정말로 단단하게 굳히면서 또 그분들의 영혼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오늘 광주와 호남 차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브리핑을 대신 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참 오늘 그제 그 황교안 씨가 네. 광주에 와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가면서 혹시 쾌재를 부른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황교안이 거기에 간 건 그 소란을 각오하고 갔겠죠. 그 항의를 받을 걸 각오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 감정 소재로 이용하고 뭐 이러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그 광주 시민들의 울부짖음이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아, 저도 그럼요. 그 이상으로 혼쭐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자들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혹은 뭐 전혀 아니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걸 이용하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랄하고 이가 더 팍팍 갈리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무슨 황교안 씨가 거기가 좀 계란을 맞으면 TK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뭐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 울분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그거는 눈치 때문에 절대로 참으라는 얘기가 그게 성립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저자들이 저런 획책을 하는 수준의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더 우리가 수준 높게 민중들이 연대하고 저자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치는 계기로 삼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광주 시민들 멋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훌륭하셨습니다. 늘 훌륭하셨습니다. 사이다였어요, 사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황교안을 혼쭐을 낸데 영남에서 뭐 표가 결집한다.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간다. 나는 그렇게 영남 시민들이 어리석은 분들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특이한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가문의 후손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아비게일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창업한 디즈니의 연봉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뉴스입니다. 디즈니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삐리리한 회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미키마우스 이후에 히트한 게 없어서 미키마우스를 우려먹어도 사골국물이 될 때까지 우려먹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 디즈니에 엄청 질린 겁니다. 아. 당시 디즈니의 유일한 수입원이 디즈니랜드 운영 수입이었을 정도로 경영이 나빴어요. 그 우리로 치면 그렇군요. 에버랜드쯤 되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 네임 브랜드가 네. 쉽게 망하게 하지는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게 한 70년대까지 버텨오다가 네. 80년대에는 이제 더 이상 미키마우스로는 안 되겠다 하고 망해가던 때가 된 거죠. 얼마나 우려먹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때 디즈니가 예.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선택합니다. 예. 오로지 영화와 캐릭터에만 집중한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때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돈 버는 곳이 디즈니랜드인데 다양하게 돈을 벌어야지 왜 선택과 집중하느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디즈니의 경영 전략 변경이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영화 캐릭터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언킹, 뮬란 등을 전부 이때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때였군요. 예. 그래서 대반전에 성공을 하죠. 네. 경영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예. 이 전략이 너무나 크게 성공을 해서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디즈니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매우 크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좀 흔들리는 회사가 회생한다는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인데. 예. 네, 그렇죠. 그때 또 돈 벌리는 일 이것저것 손대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경영을 호전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을 비판할 때 이 예가 자주 사용돼요. 제발 아무거나 막 집어서 하지 좀 말고 할 수 잘하는 거 선택과 집중 좀 하라 뭐 이러는 예입니다. 그 디즈니가 선택과 집중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9년에 무려 5조 원을 내면서 마블을 삽니다. 마블은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죠. 이게 또 빅히트를 쳐요. 그래서 디즈니는 지금 디즈니 제국을 건설했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창업자의 손녀인 아비게일 디즈니가 최근 뉴스에 등장한 이유는 디즈니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떼돈을 번 디즈니가 CEO에게 너무 많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CEO가 밥 아이거라는 사람인데 작년 연봉이 6,560만 달러, 연봉이 770억이 넘습니다. 어마하죠. 요 액수에 대해서 아비게일 디즈니가 미친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비게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거의 임금이 디즈니 직원 연봉 중간값보다 1,424배나 많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1,000배 넘게 차이나는 임금 격차는 미친 짓이다. 임원들은 받아가는 보너스의 절반을 떼서 하위 10%에 속하는 20만 명의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자기와 회사를 성공하게 만든 모든 사람에게 보답하고 중산층을 재건하도록 도와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 마인드인데. 예, 아주 멋진 좌파 진보 마인드죠. 네. 예. 실제 통계를 보면 디즈니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46,127달러, 우리로 치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CEO 연봉이 77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아비게일의 논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8년 CEO 연봉은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평균 30배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CEO의 급여는 937% 증가했지만 노동자 평균 급여는 1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평균 노동자 연봉의 700배, 600배, 500배를 받아야 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평균 노동자의 500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백만장자 세금, 밀리어네어스 텍스라고 하는데요. 백만장자 세금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고 놀라운 주장인데 이 주장을 디즈니의 상속녀가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이 주장이 나온 다음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유력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즉각 이 주장을 받아서 디즈니는 노동자들 월급부터 올려라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1,000배나 넘는 CEO 연봉에 책정된 회사들이
디즈니 말고도 10곳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 부자 사회에서는 과도한 CEO들의 최고 연봉을 제한하자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건데요. 네. 살찐 고양이라는 건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용어입니다. 1928년 발간된 정치적 행태라는 책에서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1920년 되면 독점 자본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진 자본가들이 많았는데 그 자들의 살찐 모습이 마치 살찐 고양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에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최고임금법이었고요. 최고임금법. 아, 네. 그래요. 네, 내용은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당시 기준으로는 연봉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요걸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임원이라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 심상정 의원 주장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네. 애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묘인. 네, 살찐 고양이를 모독하는 듯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예. 고양이는요, 예. 살쪄도 예쁩니다. 네, 똥실똥실한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네. 예. 이 당시 정의당이 만든 포스터를 보면 예.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비야 적당히 먹자라는 대사를 써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고양이가 냐옹 하고 웃으면서 답을 하는데 예. 이건 제가 공감 못하죠. 나비는 왜 적당히 먹어야 됩니까? 예. 나비는 많이 드셔도 되는 동물입니다. 예. 이번 논란을 촉발한 주인공 아비게일 디즈니는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의 손녀는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가 회사를 만들 때 형하고 공동 창업을 하는데요. 형이 로이 올리버 디즈니라는 사람이고, 네. 요 사람 아들이 로이 에드워드 디즈니입니다. 아비게일은 로이 에드워드 디즈니의 딸이죠. 근데 아버지 에드워드 디즈니도 디즈니 경영에 꽤 오래 참여를 했고요. 경영에서 물러선 이후에도 1980년대 디즈니가 개판됐을 때 디즈니를 구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디즈니에 애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2009년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이 약 12억 달러, 1조 5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네. 그리고 아비게일은 이런 집안의 딸이었고 자식이 넷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넷으로 나눠도 상당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재산이 최소 수천억 대의 거부인 거죠. 근데 아비게일은 평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디즈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아빠한테 줬고 아빠는 그 돈을 또 나한테 주더라.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제발 좀 세금으로 걷어가라. 이런 주장을 평소에 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한 주장이죠. 네. 2010년 미국에는 애국적 백만장자 패트리어트 밀리어네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인데 진보적인 사람들끼리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기도 하죠. 아비게일 디즈니도 이 모임 소속입니다. 이 모임 구성원들은 연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 연봉 12억 정도고요. 이거나 자산 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세 가지의 가치관을 반드시 공유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된다. 둘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셋째, 부자들이 부당하게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이게 이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 패트리어트 밀리어네어 애국적 백만장자 말고도 미국에는 진보적인 부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는 2011년에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버핏은 세계 부자 순위 톱5 안에 항상 드는 거부인데 네. 당시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기 비서를 인터뷰 자리에 끌고 와요. 그리고 버핏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아주 오랫동안 보좌했던 데비 보사네크라는 내 비서인데 데비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다. 아니 세계 3위인 부자인 내가
내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신선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예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버핏의 연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나 연봉 5천인데 버핏보다 세율이 높아 내가 바로 그 버핏의 비서다라는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미국 부자들이 버핏의 영감을 받아서 각종 단체를 조직합니다. 우리 세금 더 낼게.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여유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과세를 해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때 결성된 단체가 공공선을 위한 부자들, 탈세에 반대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업들,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들으신 느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매우 신선하죠? 한마디로 미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상상도 못할 뭐 미친 짓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진보적인 부자들 혹은 훌륭한 자본가들을 민중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정통 좌파의 시각으로는 세금 잘 내는 부자, 진보적인 자본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네. 착한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해도 자본가는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 관점에서 착한 자본가란 몇 가지 이유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마르크스 철학의 기본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태어나서 노동자로 살면 그 사람 의식은 노동자인 거죠. 반면에 자본가로 태어나서 자본가로 살면 환경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의식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둘째는 현실적으로 봐도 착한 자본가의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관점으로는 자본가란 오로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자본가들끼리도 경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자본가가 살아남을까요? 이윤을 많이 버는 자본가가 살아남습니다. 예. 그러면 자본가 성정이 착해서 이윤을 좀 적게 내고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이러는 자본가는 자본가끼리의 경쟁에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런 착한 자본가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무능한 자본가가 되기 때문에 착한 자본가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가들의 기부 문화를 매우 시큰둥하게 봅니다. 기부를 하는 이유도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네. 이대로 착취적 자본주의가 만연하면 분노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텐데 영리한 자본가들이 이걸 눈치채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 착한 노동자들은 아유 우리 사장님 저렇게 기부도 하시고 착하게 사시는데 저걸 꼭 전복시켜야 돼? 뭐 이런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착한 자본가의 기부는 혁명의 동력을 와해시킨다는 부정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920년대 서양의 자본주의는 공장식 기계노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동자를 얼마나 착취하느냐가 실제 자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초시계로 재서 착취하는 테일러 시스템, 이게 나온 것도 요때입니다. 예. 50분 일하고 3분 쉬고 2분 담배 피게 해주고 11시 45분에 화장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착취를 해야만 자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였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착한 자본가라는 게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착하게 굴면 자본끼리의 경쟁에서 패하니까요. 살찐 고양이라는 묘사가 나온 것도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그런 시대일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 착취가 자본의 유일한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노동 착취를 유일한 경쟁력으로 삼아서 그렇지 세계적으로는 노사 공생, 노동자 복지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태원 형님도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태원 씨는 주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시죠. 주장만 예. 하실 뿐이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네, 뭐 하여튼 말이라도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실제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뿐이어서 문제지 뭐 사실. 네. 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자본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노동자들과 그 공생하는 문화가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1920년대와 달리 창의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 뼈까지 발라먹는 착취가 유일한 경쟁력이었던 때와 다른 거죠. 기부 문화도 과거에는 기부는 위선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리려는 얄팍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과제가 세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부자 증세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죠. 근데 만약에 한국의 재벌들 중에 워런 버핏이나 아비게일 디즈니처럼 애국적 백만장자들이 증세의 우군이 돼준다면 저는 진짜로 민중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만나 뵈면 내가 더 좋은 회사, 더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이런 애환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쭉 하시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 부디 잃지 마시고 꼭 크게 성공하셔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이야기가 오늘 좀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요지는 너는 어느 계급 출신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본가는 적이다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해야 돼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사업체 갖고 있는 김용민 PD님은 우리 편이냐 뭐 이런 진짜 쓰잘데기 없는 논쟁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사장이건 노동자건 농민이건 자영업자건 우리의 철학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곳이 더 협동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이냐 아니냐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백만장자이지만 정의로운 아비게일 디즈니의 발언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 사회 변화가 무척 부럽더라고요. 한국의 부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존경할 용의가 진심으로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반열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님들 부디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부자들이 그리고 제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께 예전부터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문국현 전 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가로는 깨끗하고 훌륭했던 사람 같습니다. 정치인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는 너무 어떤 철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요. 아니, 사업자로는 나름 깔끔한 유한양행이 그쪽 계열사들이 사장을 허접하게 뽑지 않아요. 그렇군요. 유한양행 그룹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가장 잘 받드는 사람들을 주로 CEO로 뽑기 때문에 일단 거기 사장 출신이면 기업인 출신 중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봐야죠.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없네요. 문국현 사장 같은 분이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건 확실한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기업인 출신이 정치를 하면은 이명박 같은 사람만 경험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좀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착한 자본가나 좋은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존경할 용의가 있는데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뭐 오류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 10년의 민주정부 동안 사실은 꽤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이명박이 탐욕을 자극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기를 치고 자본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명박을 한번 뽑아놓고 났더니 진짜로 대인 겁니다. 와, 저 나쁜 자본가가 나라 경영을 맡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예. 이때 나타났던 현상이 예. 그러면 나쁜 자본가가 아니라 착한 자본가를 찾자라는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매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씨가 착한 자본가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착한 자본가를 자본가로서 제가 존중할 용의는 충분히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건 전혀 다른 검증의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씨처럼 이명박 나쁜 자본가를 택했더니 망했으니까 이번엔 좀 괜찮은 자본가 택해보자 이런 생각은 상당히 옳지 않은 거죠. 자본가는 자본가인 거고 정치를 들어올 때는 민중들에 대한 철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말 엄중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바로 사람에 대한 철학이죠. 그런 예.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돌이켜보면 안철수 씨는 별로 착한 자본가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정치적인 철학은 뭐 엄청나게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희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좀 네. 아쉽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경제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서 예.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좀 지겨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요 주제를 고른 이유는 좀 특이한 경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예. 일본 대졸 고졸자 완전 고용 수준, 고졸자 취업률 100% 근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졸자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대졸자뿐만 아니고 고졸자들도 100% 취업률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 고용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이 마침내 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야. 와, 부럽습니다. 와,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뭘 잘해서 이랬을까요? 네. 역시 아베노믹스가 뛰어난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 지표가 나쁘다 하지만 요건 좀 세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과장된 부분도 많고요. 심각하게 왜곡된 지표들도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일본 뉴스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18일 일본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국공립대 24곳, 사립대 38곳을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한 결과입니다. 올해 3월 졸업한 취업 희망자 43만 6,700명 중에 무려 97.6%인 42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대도 취업률이 놀라워요.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97.3, 여자가 97.8입니다. 여자가 더 높다는 건데 이건 뭐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남녀 통틀어서 다 취업한 거죠. 문과가 97.4, 이과가 98.4. 이것도 이과가 좀 높다는 건데 이것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이 정도면 다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네. 더 놀라운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학벌이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올해 3월 고교 졸업자 취업률이 무려 98.2%입니다. 역대 최고고 대졸자 취업률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9년 연속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할까요?가 질문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높은 취업률은
일본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취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률이라는 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 이건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감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완전 고용이라는 초유의 일을 달성했는데도 분위기가 줄초상 분위기입니다. 예, 연합뉴스 기사의 첫 줄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사회가 된 일본의 대졸고졸자 취업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 원한다면 거의 모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황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언론의 분석도 고졸자 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저출산 때문에 일손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무조건 즉각 활용할 인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사실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줍니다. 취업률 지금 한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인구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고 자유당 김성태는 출산주도 성장? 뭐 이런 미친 소리까지 하던데 인구를 줄이면 고용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나쁘다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더 태어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저만 좀 갖는 독특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인구 증가가 우리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전성기라고 불렸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입니다. 이때 진짜 우리나라가 끝내주게 잘 살았습니다.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가능성이 뿜뿜하고 뿜어져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뭔가를 배울 것인가를 오늘 내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거친 후에 내일쯤 한국 경제의 전성기였던 1987년, 1996년, 요 10년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성기가 아닌 미국 경제의 전성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0년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대번영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유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똑같은데요. 자유진영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는 사회주의의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경제도 한국의 경제도 대번영기나 황금기를 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한국이 북한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1950년대까지 오징어하고 텅스텐 수출하던 세계 150위권의 경제의 빈국이었는데 원래 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지배자였던 미국은 이런 나라들 경제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저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뼛속까지 더 발라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미국은. 예. 그런데 한국은 잘 보면 1960년대 이후 미국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 건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후진국들은 자동차를 안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시도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려고 하면 어쭈 니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웃기지 말고 시장 개방에 우리 차 수입해서 써. 이런 미국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후진국들이 공업화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죠. 초창기에 공업화를 하려면 자국 기업을 정부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기술이 떨어지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미국이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보호를 하고 있어. 당장 시장 개방에. 이런 압력 때문에 후진국이 산업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970년대는 절대로 개방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보호무역 경제 국가였다고요. 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 여행도 못 갔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1980년대 후반 일이니까요. 당시 언론 사회면에서 매일 조지던 기사가 사회 지도층이 양담배를 피다가 적발됐다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진짜로 그때는 양담배 피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니까요. 그만큼 수입 제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나라였다고요. 이건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호무역 국가였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박정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용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다 착취 대상인데 한국은 경제 발전이 좀 돼야 돼요. 왜냐? 저기는 너무 못 살면 북한한테 먹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 먹히면 뻥 뚫린 태평양이 완전히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972년에 남북 적시자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죠. 북한 대표단이 9월에 서울을 방문을 하는데 이때 서울시장이 반상회를 통해서 전 서울 시민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령 내용이 밤새도록 전기를 끄지 말아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북한 대표단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밤에 밤새도록 전기 킬 여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기를 밤에 충분히 켜고 살 여력이 없었던 나라였던 겁니다. 반면에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전기가 굉장히 풍족한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미국의 지원으로 산업화를 이뤄서 경제가 좀 발전하고 나니까 박정희가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북한 대표단을 서울로 초청을 합니다. 1960년 되면 장담하는데 절대 북한 대표단 초청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이 1960년대까지 북한이 더 높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두 나라가 비슷해지죠. 우리가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런 이야기 드리면 저 자식 어디 북한 방송 듣고 종북적 선동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종북과 거리가 먼 중앙일보를 인용을 합니다. 2011년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이럴 때도 있었나. 40년 동안 진화보다 퇴보한 북한. 1972년과 현재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묘사된 1972년 북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사 첫 줄이요.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다. 오죽하면 신성일 씨가 중앙일보에 연재 중인 청춘은 맨발이다에서 68년 도쿄에서 영화를 찍을 때 북한 공작원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것들이 어디 비싼 데 와서 촬영해? 라고 협박했다고 공개했을까? 실제로 한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경제적 균형을 맞춘 것은 72년이었다. 당시 한국은 국내 총생산 106억 달러를 기록했다. 53년만 해도 한국의 GDP는 13억 달러에 불과했다. 100억 달러 달성은 국가적인 경사였다. 그래서인지 당시 북한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해 7.4 남북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한국을 둘러본 북한 당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적잖이 긴장했다. 북한은 이후 국제적인 긴장 완화의 바람을 타고 서방과의 무역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제적 우위를 계속 이어가려면 국제적인 무역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이냐? 북한 입장에서 1972년 서울에 와보니까 와, 저 열나 못 살던 남한 애들이 우리를 따라잡기 시작했네 이렇게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던 모범국가였고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기호 아래 드디어 1972년 북한을 따라잡았던 나라였다. 그러니까 68년 신성일 씨 일본에서 영화 찍을 때 북한 애들이 못 사는 애들이 왜 일본 와서 영화 찍어 우리가 그런 취급을 북한한테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가 아니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요. 네. 이 말은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보호무역과 산업구조 개혁을 동의해 줬을 리가 없죠.
북한 따라잡으라고 동의를 해준 거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대번영기를 보죠. 이때를 대번영기라고도 하지만 대압착기라는 희한한 용어로도 부릅니다. 대압착, 영어로는 그레이트 컴프레션이고 이 컴프레션 압착은 꽉 누른다는 뜻입니다. 예. 과거에는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소득자와 최저소득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죠. 예. 그런데 미국 경제 전성기 30년을 왜 대압착기라고 부르냐면 이 엄청난 길이의 소득 격차가 이때 짜부가 돼버린 겁니다. 예, 압착이라는 게 위아래를 세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다란 소득 격차가 확 줄어들어서 똥똥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영기 때에는 부자의 소득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려서 이 격차를 압착시켰던 거죠. 이게 짜부가 되면 가운데가 똥똥해지는데 이 말은 중산층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제 전성기의 핵심 요인이었다고요. 어디서 또 이상한 좌파적 선동을 한다고 할까봐 인용 출처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은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2007년 출간한 미래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아유, 저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너무 좌편향이네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폴 크루그먼도 빨갱이다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욕도 못하고 저쪽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폴 크루그먼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좌우에서 그렇게 왼쪽에 온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중도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런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당시 미국이 왜 이런 압착을 했을까요? 이것도 사회주의 국가들 때문입니다. 외형상 평등을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달성을 했고 굉장히 이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예. 그 나라들이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자유진영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민중들이 이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압착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오. 그런데 이게 놀라울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어느 정도 압착을 했느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 근로소득세라는 걸 떼죠. 누진제여서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6%밖에 안 떼고요. 4,600만 원 이하면 15% 떼가고 이렇게 착착착 높아져서 연봉이 1억 5천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를 떼갑니다. 42%가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입니다. 이거 많이 떼간다고 지금 최고 소득세율 줄이라고 자유당 애들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대압착의 시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빈자들에게 나눠주던 시대입니다. 이때 미국 경제의 전성기 때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였을까요? 물론 우리보다도 높습니다. 42%보다 높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얼마였냐? 무려 91%였습니다. 오. 부자들에게 걷는 소득세율이 무려 91%였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벌면 얼마 가져가는 겁니까? 그 정도? 100만 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월 굉장히 많이 벌어야. 예, 예.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걷는 소득세율이 91%니까 네. 100만 원을 만약에 비율로 예를 드셨다면 그렇죠. 이 소득세율이 91%라고 91만 원을 떼가는 건 아닙니다. 구간별로 따로 적용을 하니까요. 네네. 아마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대략 100만 원이면은 75만 원 정도는 소득세로 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가 어디 빨갱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네. 네. 이 제도가 1, 2년 유지된 게 아니고 17년인가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집착을 하고 지키고자 했던 미국의 제도였다고요. 지금 자유당 무리들이 요즘 특히 지랄하는 게 상속세 증여세 낮추자는 거죠. 요거 네. 요즘 한국경제신문은 아예 시리즈를 하고 있던데 당시 미국의 상속세율이 77%였습니다. 우리는 50인데 지금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네. 77%면 부의 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부자들을 미국이 압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그 재산이 대부분 중산층을 양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미국 대번영기의 동력이 됐다는 거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하.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요. 예. 그렇다면 내일은 한국 경제의 전성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의 모습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내일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도 잔뜩 기대하면서 또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미국 경제 전성기라고 불렸던 대번영기 혹은 대압착의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 경제의 전성기였던 1987년에서 1996년 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좀 지겨운 경제 역사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경제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경제 소식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관한 거죠. 예.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들을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정부가 1년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을 더 쓸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정부가 돈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당이 이걸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은 내년 정부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지점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내년에 일을 하려고 대략 전망을 해보니 예산이 한 500조 원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러니까 자유당 반응은 미쳤냐? 나라 돈이 네 개인 호주머니 돈이냐? 이러면서 네. 딴지를 걸고 있는 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 1년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이다 이러면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는 솔직히 500조나 600조나 그게 그거잖아요. 5천만 원도 없어서 벌벌 떠는데 네. 예, 단위가 벌써 조로 넘어가면 500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이 500조가 넘는다면 상당히 큰 규모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 그러니까 요때 예산은 2016년 박근혜 때 잡힌 건데요. 이때 우리나라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 414조 원이었죠. 근데 요때도 400조 예산을 슈퍼 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 예산이 428조 원으로 늘었고 2019년 예산이 476조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마침내 3년 만에 500조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400조 원 넘은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500조를 넘겨 뭐 이런 생각이 들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철학의 차이인 겁니다. 총액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GDP, 우리나라가 버는 돈에 비해서 정부 예산이 많으냐 적냐를 살펴보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쓰는 돈의 규모는 아직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500조라는 슈퍼 예산이 전체 GDP에 비해서 40% 간당간당한데 네. 대부분 복지국가들은 50%를 훨씬 넘어섭니다. 핀란드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이 60%에 육박합니다.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다 50%가 넘습니다. 예. 40%가 안 되는 나라가 한국, 멕시코, 라트비아 뭐 이 몇 개 없어요. 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걸 조금 세심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예, 국방 예산이 세계 평균보다도 높고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쓰는 돈이 작은 편인데 이 중에서 국방 예산 비중이 크다 보니 실제로 정부가 다양하게 국민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빚을 집니다. 그리고 신재민 논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빚을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국가 빚이 얼마면 적정하냐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나라 기재부는 오랫동안 국가 빚이 GDP의 40%를 넘으면 과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40%냐? OECD 국가들은 국가의 빚이 GDP의 100%가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보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 게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빚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재부가 기준으로 삼는 40%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프랑스 122%, 영국 116, 이탈리아 153, 미국 107, 일본은 무려 225.5%입니다. OECD 평균이 111.3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정부 빚이 너무 작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적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철학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복지국가들은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를 믿는 국가들은 정부 지출을 계속 줄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서 정부가 500조를 넘게 쓰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 100% 지지합니다. 더 쓰세요. 더 써도 됩니다. 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자유당 무리들에 대해서 아유 저 새끼들 또 헛소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정부 예산 500조 슈퍼 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건 철학이 다른 겁니다. 왜냐? 저건 쟤들이 100년 동안 반대해온 겁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을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자유당이 헛소리한다, 발목 잡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언젠가 한국 사회가 부딪혀야 될 국가 경제 철학에 대한 거대한 논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충돌이 매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철학,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2021년 예산은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시장 중심의 철학,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쟤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 아래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복지 지출을 쓰는 그런 국가를 지지하는 확고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논쟁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논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선거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이 이겨야 이 논쟁이 일단락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싸움을 해보면 알겠지만 진보가 유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핏 들으시기에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 이 이야기가 듣기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로 예, 당연히 듣기 싫은 겁니다. 예, 혈세 낭비 이 개념이 금방 떠오르죠. 정부가 뭔데 왜 돈을 써? 라는 반감부터 듭니다. 그 유명한 개그도 있잖아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경제학의 사상은 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경제학보다 정치 지역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조심스러운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조금 다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뭐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저도요.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믿음이 덜 가는데 아유 저거 숫자를 늘려? 싫은데? 이런 반감이 들죠.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일은 확실히 우리 정치 발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숫자가 더 많아져야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신진 세력들의 진출이 원활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해보면 쉬운 주장이 아닌 겁니다. 국민들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런 주장은 진보의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늘 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듣기에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하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정부다운 정부 또 지출다운 지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문제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이 올바른 지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가 이루어진 이래 진보 정부는 10년, 이제 13년 이렇지 않습니까?
이젠 좋은 정부를 세웠으니 정부가 지출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믿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그 돈을 허투루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걸 시장 시스템에 맡겨놓으면 필연적으로 부익빈,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의 전성기는 대압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를 꽉 누르고 아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래야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시장은 절대 못하거든요. 이 일은 좋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부를 뽑고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도 국민들이 괜찮다고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핀란드 정부는 GDP의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대압착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1987년, 1996년 요 10년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때 한국이 진짜 끝내주게 잘 sal았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무려 8.3%였습니다. 10년 평균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에 머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황당할 정도로 잘 살았을 때인 거죠. 예. 취업난 이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직장을 골라서 갔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90학번인데 예. 80년대 학번 선배들 중에 전과자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과자들 다 취직됐습니다. 전과가 뭔 문제야 이런 분위기가 기업들 사이에 있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 죽겠는데 전과 1범은 취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죠. 예. 전과 2번부터는 기업들이 조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거는 진짜 빨갱이다 이런 건데 네. 요 분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 1995년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운동권 특채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국의 전과 2범 이상 운동권들을 집중적으로 뽑은 겁니다. 네, 김우중 씨 주장이 운동권 애들이 싸가지는 없어도 잘 키우면 창의적이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야, 그 양반 네. 마인드 좋네요. 네, 상당히 개방적인 마인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 100명에 가까운 운동권들이 대거 대우그룹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분들 당시 노동운동하거나 학원 강사하거나 고시 준비하고 있었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심지어 노동운동했던 경력을 직장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대우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이 95명 중에 현장에서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무려 6명이나 됐고요. 그런데 이게 김우중 씨의 개방적인 사고를 입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시기 경제가 얼마나 호황기였고 얼마나 일자리가 남아 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과 2범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경제가 좋았던 거죠. 그러면 요 10년의 한국 경제가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교과서에서는 요 시기의 경제 화랑이 3조 호황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조 호황이라는 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뭐 이런 건데 그렇죠. 2015년에도 똑같이 3조였습니다. 이때 산유국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했고 금리는 1980년대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았고요. 환율도 높아져서 수출 경쟁력도 훨씬 높아졌는데 2015년에는 3조 호황이 아니고 3조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고요? 3조라는 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차적인 요소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1980년대 3조가 한국 경제 호황의 유일한 이유였다면 2015년 3조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980년대 우리 경제의 강점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 바로 미국의 대압착기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중산층이 이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중산층은 정부가 잘해서 생긴 게 아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촉발된 거였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20%를 넘어섭니다. 조합원 숫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1987년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였습니다. 쇼킹한 숫자죠. 그러네요. 1988년 임금 인상률은 더 높았습니다. 19.5%였습니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제일 많은 판매고를 올린 때였는데 왜냐? 현대차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한 대씩 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형성된 새로운 중산층들이 한국 경제 소비를 탄탄하게 이끌면서 연 1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이 3년 넘게 이어졌던 겁니다. 이 시기에 대압착이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증거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면 됩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중에 지니 계수라는 게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불평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숫자가 낮았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부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가 얼마였냐? 4,2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민중들의 삶을 먼저 돌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인구 숫자는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을 놓고 자유당과 보수 언론이 왜 자꾸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철학의 충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민주시민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꿈이 복지국가인 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결국 복지국가의 꿈은 위쪽을 누르고 아래쪽을 올려주는 대압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요. 네.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부터 경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정부 추경안이나 예산을 둔 치열한 공방도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의 세를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논란을 촉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혹은 그 이후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조금 더 걸음을 더 빨리 걸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틀 동안 한미 양국의 경제 전성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네, 참 네. 여러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논란이 또 불거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언제든 가야 할 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걸으면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종교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네. 그에 관한 통계 자본주의의 시각이 얼마나 비열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의 주인공은 김용민 PD님과 평화나무 재단이기 때문에 네, 제 브리핑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김 PD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딱 하나 수정할 게 있다면은 재단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 죄송합니다. 사단. 틀려서 어떡하죠? 별 말씀이요. 왜냐하면요. 저쪽에선 사탄으로 봅니다. 저희를. 예.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평화나무 재단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사단이 네, 사단. TV스타 목사로 널리 알려진 장경동 씨.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사태를 촉구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내용이 참 황당하던데 네. 장경동 씨가 설교, 유튜브 동영상 등등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자. 네.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살아남게 되고 모자라는 아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알려지기로는 이제 그렇게 알려졌고요. 네. 또 하나 또 풀 텍스트를 들어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가서 죽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어차피 상대방을 죽여도 천국 간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면 지옥 가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이 부분을 듣고 저도 꽤 오래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멘탈 참 신선하네요. 예. 그 장경동 목사님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장되셨으니까요. 예. 이 주장에 대해서 평화나무의 발표도 조금 추가해보죠. 예. 이건 지나가다 하는 농담이 아니다. 다른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자기 교회 교인에게 동의를 구한 바라고 밝힌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화나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씨의 사퇴와 모든 방송에서의 하차를 주장을 했습니다. 요 설명 조금만 더 읽어보죠. 그에게 평화를 위해 애쓰며 공동체의 화목과 공존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자고 선동하더니 2008년 스님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등 불교 평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전력으로 보아 그는 기독교 우월주의자의 다름 아니다. 실제 그는 빤스 목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청년합회 대표회장과 함께 기독교 극우정당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기독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상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아침부터 기분이 정말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불쾌한 주장을 새삼 다시 다루려고 하는 건 저는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 미친 목사의 헛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건 장경동 목사의 진심을 넘어서서 숫자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이른바 통계 자본주의의 철학입니다. 진짜 전쟁이 났어요. 우리 5천만, 저쪽 2천만. 한 명씩 안고 죽어. 그러면 저쪽 다 죽이고 우리는 3천만 명 남아. 모자라면 더 나아야 돼. 이거잖아요. 이 시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통계 자본주의의 진수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 안에 사람의 생명, 가치 이런 주관적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각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통계 자본주의가 사람을 보는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의 저 발언은 장난이 아니고 이 체제의 진심인 거죠. 저는 사석에서 이걸 얼마짜리의 경제학 이렇게 농담 삼아서 부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화폐의 3가지 기능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환의 기능, 저장의 기능, 그리고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게 화폐의 교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걸 저장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돈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너는 얼마짜리다 라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노트북은 100만 원짜리, 자동차는 2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을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환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싸한가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70kg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측정의 영역입니다. 제 몸의 살과 뼈를 다 합치면 그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완배는 연봉 2천만 원짜리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완배의 몸무게가 70kg이다. 와. 이완배의 1년의 가치는 2천만 원이다가 같은 레벨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실제로 이 짓을 합니다. 사람에게 얼마짜리라는 숫자를 붙여버린다고요. 그 개인적인 일하지만 제 대학 후배 중에 경제학 박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무려 박사님입니다. 경제학에서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제가 김 PD님과 벙커원 교회에서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정로 시절에요. 근데 이 박사 후배가 북콘서트에 자기 자식하고 찾아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와라.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메신저에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에 자기 애를 굳이 데리고 오는 이유가 하여튼 애한테 아빠 말 안 듣고 자꾸 딴짓하면 저렇게 된다. 같은 대학을 나와도 뭐 이런 좋은 교훈이 될 듯 크크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너 말이야. 예. 한 번만 그딴 농담 더 하면 나한테 죽는다. 그만 까불어라. 남의 예. 인생 갖고 크크거리지 말고.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친구 제가 그 이후로 안 봅니다. 그래요? 예, 후배들 몇몇이 중재를 선다고. 어이구. 그 친구가 진짜 미안하다고 그런다는데. 예, 예. 제 대답은. 예.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해. 근데 만나면 진짜 반쯤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웃은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뭐가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를 무시해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 예. 경제학을 박사씩이나 공부한 새끼들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진짜 나가 죽어야 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 지금 이딴 인간들 눈에는 사람이 얼마짜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걔 눈에는 제가 연봉 2천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교훈을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살면 저런 연봉 2천만 원짜리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뭐 농담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게 농담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담이면 심각한데요? 네,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였으니까 제가 정색을 한 거죠. 네. 제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예. 제가 연봉 2천만 원짜리여서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겠죠. 이한배가 어떤 사람인데. 예. 아니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자존심 전혀 상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학을 대표적으로 잘못 공부한 애들의 끝판왕이 모든 것을 숫자로 인간, 삶, 철학 이 모든 것을 얼마짜리로 환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진짜 엿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진짜. 네. 예. 사람뿐 아니고요. 도저히 얼마짜리로 붙일 수도 없었고 붙여서도 안 되는 것들에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이 놀라운 시도는 피코스코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피코, FICO인데요. 이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코는 미국 국민들의 신용 점수를 매기는 기관입니다. 예. 요짓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업 가치가 86억 달러, 무려 10조 원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기사를 보면 대출 기관들이 미국인들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 지수인 피코 점수의 전국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코 점수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틀을 바꿔놓은 그 유명한 피코 스코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피코라는 회사는 1956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는데요. 설립자가 2명인데 윌리엄 페어, 얼 아이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뭐 하던 사람들이냐? 군사작전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페어와 얼 아이작은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여기에 몇 명 투입하면 몇 명 죽고 그러면 기지를 어디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얼 아이작은 미군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었고요. 그런데 이런 군사작전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생명이 아니죠. 죽어도 되는 병기인 겁니다. 예. 얼마를 죽여야 우리가 작전에서 제일 많은 것을 얻냐를 고민케 하는 그러니까 총알이나 대포 같은 자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군사 전문가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은행이 돈을 꿔줄 때 상대의 신용 점수를 적절하게 산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원래 회사 이름이 창업자인 윌리엄 페어의 페어, 얼 아이작의 아이작을 떼서 페어 아이작 컴퍼니였는데 이게 약자로 줄어서 지금 피코 컴퍼니가 된 겁니다. 우리 대출 받을 때 대출 심사라는 걸 하죠.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10분 안에 다 해결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자동차 한 대 샀는데 60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딜러분이 잠시만요 신용등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5분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한국에도 피코 스코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미 피코 같은 회사를 통해서 온 국민의 신용 점수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하지만 자본은 이미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피코 스코어에 의해서 국민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대략 1000점 만점에 700점이 평균인데 과거에는 500점대, 600점대 사람들은 은행에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집을 살 때도 600점대는 대출이 아예 안 됐다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아졌거든요. 은행들이 보기에 700점 이상만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좀 좁아지더라.
그러니까 평균 이하인 애들한테도 뜯어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미국에서는 600점대에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어이구, 뭐 감사한 거죠.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이때 피코 스코어가 660점대까지 대출 가능성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대출 하한선을 660점으로 내리고 빚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세계 금융이 망하죠. 그리고 민중들은 집 한 채 구한 거 다시 다 은행에 토해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결정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1000점 만점에 700점짜리 인생은 은행에 빚내서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등급입니다. 그런데 500점짜리는 평생 가도 내 집 장만 못하는 겁니다. 피코스코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통계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배는 1000점 만점에 한 300점짜리인 거죠. 인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300점짜리가 무슨 인간이냐고요. 피코스코의 이 사고방식이 그런데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은 제 후배는 저런 사람은 자녀 교보제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인생 잘못 살면 2천만 원짜리 인생이 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 머리에 콱 하고 박혀버리는 겁니다.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적어도 4천만 원짜리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장경동 씨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심플합니다. 이미 저자들 머릿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산수 숫자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야, 산수 못해, 산수. 우리 5천만, 저쪽 2천만, 한 놈씩 안고 죽어. 5천만 빼기 2천만, 3천만 남잖아. 인간의 가치가 완벽하게 숫자로 환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장경동의 저 이야기가 단순한 한 무식한 목사의 헛소리라고 보지 않아요. 저게 피코스코어를 기반으로 사람의 삶의 점수를 매기는, 인간에게 얼마짜리라는 딱지를 붙이는 통계자본주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따뜻하게 생각했던 경험담 하나를 전해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강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특수학교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당일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미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터미널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외진 곳까지 겨우 도착을 했는데 저를 초청해 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아직 강연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기자님이 우리 애들 버스 타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4살, 5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제가 원체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진짜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피로가 볶는 녹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그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눈을 하나하나씩 맞추고 제 딴에는 농담도 하고 깔깔거리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데 애정이 느껴져요. 예.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강연장에 들어섰더니 그 특수학교에서 일하시는 70분, 한 80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고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내용을 강연에서 막 쏟아붓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해서 사고 파는 시장 경제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 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잔인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불량품 취급을 받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불량품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이게 온당합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도 서툴고 이동도 불편한 아이들과 매일마다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표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읽고 가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운동은 얼마짜리입니까? 계산이 가능합니까? 통계자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특수학교에서 일해? 연봉이 얼마야? 어이구, 그 돈 받고 그 일하는 거야? 쯧쯧쯧쯧쯧. 그런데요, 선생님들 하시는 그 소중한 일이 과연 연봉 얼마짜리로 치환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애정이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 삶이, 아이들에 대한 내 애정이 얼마짜리 인생으로 치환되는 세상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꿔나갑시다. 아이고. 선생님들이 눈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아이들을 토닥이는 모습에 제가 오늘 정말 큰 힐링을 받고 떠납니다. 선생님들의 삶은 절대로 얼마짜리 인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진짜 그날 많이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네. 인간의 삶에는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스토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장경동 씨, 5천만 빼기 2천만은 3천만이 남는 장사라고요. 당신이 죽이고자 하는 남북 4천만 민중들의 인생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네 멋대로 죽이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숫자의 결론이 아니고요. 심장의 뜨거움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동의 헛소리는 그야말로 숫자가 지배하는 통계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호히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죠. 예. 부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심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장경동 따위가 짓거리는 저 헛소리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숫자에 매몰된 처참한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꿈꾸면서 오늘은 피코스코어 등등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통계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사실 저는 대단한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네. 전쟁은 무조건 반대하는 어떤 형태의 네. 전쟁도 반대하는. 왜냐? 전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죽이는 건데요. 한 명을 죽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합니다. 예. 네. 그 우주를 죽일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4.3 즈음에서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는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영락교회 신도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벼락을 맞았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 목사는 존경받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사람 죽여도 된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리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흉기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국개신교가 이 장경동 씨와 결별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그가 목사 이름으로 활개치고 다닌다면은 이거는 이 나중에 유사시에 이 집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평화나무 사단이 정말 잘 싸워주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장경동 씨가 앞으로 더 활동하지 못하게 방송 출연하는 문제 이런 거를 우선 차단시키는 작업들을 벌일 생각이고요. 네. 아마 생무시할 거예요. 생무시하면은 왜냐면은 그 평화나무의 그 어떤 주장이 미칠 수 있는 보수 교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상식을 가진 그런 그 수많은 상식을 가진 이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기총 같은 곳에서 그 빤스 목사님 같은 분도 계속해서 평화나무를 언급하는 걸 보면 신경 무지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한기총 대표 회장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 이름도 똑같아요. 이은재하고 서울시에다가 평화나무 해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소로 와라. 참 저희로서는 이제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2달 좀 지나서 벌써 이 한기총이 우리를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돼 가지고 참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너무나 옳은 소리이기에 그쪽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네. 자,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낡고 포악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이런 집단과 평화나무가 끝까지 싸우도록 다짐합니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